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반 캡스톤 상면 그거 이제 닦아주는 거 하고 해머 이제 프리보이싱이랑 파일링하는 작업 영상이에요. 근데 뭐 작업 내용은 별거 없지만 한번 보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일단 처음에 보시면은 저 캡스톤 상면 닦는 거죠. 깨끗하게. 뭐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뭐 광택을 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서 그냥 피칼 케어 제품으로 그 면 보루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약품을 묻혀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보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해머 이제 저게 아벨 거 가와이용 해머거든요. 제가 이제 3위 거 사용할 때 그 뭐 목재 종류 선택의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통 이제 가와이 쓰는 해머가 딱 있어요. 가와이 해머 많이 쓰는데 뭐 그런저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이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바이스에 물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저 바이스에 물리는 이유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은 피카질 그러니까 바늘을 집어 놓을 때 바늘이 이렇게 잘 들어가려면 해머가 굉장히 잘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바늘이 힘이 별로 안 줘도 잘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바이스에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고, 바이스에 고정시킬 때 보면은 그 아랫면에는 뭐를 대놔서 높이를 이제 일정하게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쪽에는 이제 철판이랑 닿는 거고, 나머지 한쪽에는 철판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저거 하려고. 조그만한 저거 뭐냐면 그 왜 보면대 보면대가 아니라 방음대 저기 남는 거 그 잘라놓은 것들이에요. 저기 막 밑에 대놓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건데, 피아노 폐기할 때 이제 방음대를 뭐 부품 같은 거 많이 빼잖아요. 그래서 방음대 뺐을 때 그거 잘라놓은 거에 한쪽 면에다 이제 코르크 단단한 코르크판을 이렇게 덧대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이스가 더 잘 물리게끔. 왜냐면 나무가 이게 우리 생각에는 공장에서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균일하게 막 정말 막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게 균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바이스를 쪼여 보면 그 두께가 조금씩 틀려서 어떤 건 겉도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크 딱딱한 코르크를 이용을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뭐 규격에 벗어나지 않게끔 꽉 조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프리보이싱은 보통 이제 그 위에 탑 부분 저기 1cm 정도를 남겨놓고 한쪽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리고 이제 탑으로 올라갈수록 바늘이 조금 더 저기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니들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굳이 양쪽의 횟수를 정확히 맞추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는데, 뭐 만약에 찌르다가 어떤 부분이 더 뻑뻑하게 들어간다, 어떤 부분이 펠트가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더 찔러주기도 하고, 만약에 더 찔러준데 그 위쪽이나 뭐 급 찔러준 부분도 빡빡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찔러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작업을 가져갑니다. 파일링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사포가 80방, 180방, 400방, 800방, 1200방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80방으로 작업을 할 때, 이게 파일링을 먼저 왜 하느냐, 보면 이 펠트 받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펠트 만드는 작업 방식을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뭘로 이렇게 꽉 물려 놓은데요. 근데 이제 꽉 물려 놓는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겉에 보이는 펠트 면들이 굉장히 거칠게 돼 있죠. 그리고 만져보면 약간 이렇게 밀리면서 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머 펠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머플러 천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진짜 머플러 천 위로 치는, 그러니까 머플러 천을 대놓은 것 같이 피아노로 치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파일링 작업을 꼭 이렇게 프리보이싱을 한 다음에 꼭 하고요. 그 작업 방식은 80방으로 이제 탑 부분을 가장 조금 쳐요. 옆에 부분, 아랫부분, 옆에 부분을 많이 당기고, 처음에 80방으로는 탑 부분을 거의 당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방으로 탑 부분을 아주 살짝 지나가고, 그 다음에 400방으로 탑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지나가고, 400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800방서부터 1200방까지는 제 느낌상으로는 거의 이제 면을 다듬어주는 형태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덜 지나가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해머의 형상을 해치지 않게끔, 탑을 너무 많이 지나가서 해머가 이렇게 눌리킨 형태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데 신경을 쓰고요. 그 외에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번 잡담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연 무슨 얘기를, 어떻게 보이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곤 했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이싱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가 왜 저 해머를 저렇게 사용하느냐, 항상 해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참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해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다른 거는 제 나름대로 제가 납득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작업도 있지만 뭐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솔직히 이 해머 뭐 종류를 선택한다거나, 뭐 특히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제로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해머 선택하는데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아벨 아니면 레너 정도 밖에는 없죠. 보통 이제 뭐 레너, 아벨 그 두 회사 말고는 뭐 메이커가 있어도 제가 써봤을 때도 품질이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제가 구하는 게 레너, 아벨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벨 사 걸 많이 써요. 왜냐면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보다 뭐 제가 원하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서 뭐 아벨 걸 많이 쓰는데, 이제 레너 것도 쓸 때도 있죠. 확실히 소리의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소리의 특징이 틀리다, 뭐 무슨 뭐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요.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피아노를 작업을 했었는데, 무슨 해머로 작업을 했었는데 뭐 소리가 이렇게 났었더라.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고 싶어서 다음번에도 그 해머를 사용을 했는데 뭐 퀄리티가 뭐 어떻게 나왔고, 뭐 그 해머, 솔직히 아벨 해머도 그렇고 레너 해머도 그렇고 제 경험상 그 소리 퀄리티가 똑같은 해머를 사용했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벨로 설명을 하면 C3용 해머를 똑같은 규격의 C3용 해머를 똑같이 내추럴 펠트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도 작업해보면 일단 피카질 할 때부터 느낌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솔직히 뭐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론적인 느낌일 뿐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보이싱 부분, 뭐 니들링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얘기하기 좀 꺼려져요. 그래서 뭐 메이커 뭐 아벨은 어쩌고 레너는 어쩌고 뭐 그러고 뭐 나는 왜 아벨의 뭐 마호가니 목재를 쓴 가와이에서 나온 해머를 썼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제가 솔직히 그 아벨에서 뭐 가와이형 해머라고 나와서 뭐 펠트 압력 정도나 뭐 이런 걸 어떻게 바꿨는지 뭐 그런 거를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메이커가 박혀 있으면 어느 정도 퀄리티에 어떤 평균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온다는 느낌을 알아서 그 경험적으로 그 느낌적으로 쓰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벨에 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제작하세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럴 능력이 있다는들 비용적인 문제도 능력에 들어가겠죠.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뭐 언젠가 저한테 그런 우연한 기회가 와서 이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그런 기회가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해머 선택 이런 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믹 소리랑 가와이 소리랑 느낌이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믹 계열 조금 이렇게 무거운 소리를 내는 해머들은 이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목재를 쓰는 것보다는 묵직하고 단단한 목재를 쓰는 게 소리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는 메이커는 개인적으로 가와이가 사믹에는 좀 잘 어울린다고 해서 가와이 해머를 많이 쓰고 사용을 해왔는데 퀄리티가 괜찮았더라. 그래서 사용했다는 거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나 무슨 이 해머로 어떤 피아노를 작업을 해봤는데 뭐 각각 퀄리티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이가 나왔고, 내가 이 피아노에 이 해머를 썼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어느 정도다. 뭐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으나 실제로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본 많은 분들이 어떠한 작업에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론서의 장점은 어쨌든 기술자를 처음에 기술을 접하게 됐을 때 뭔가의 방향성의 제시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이론서라는 거의 한계는 그거로 그 이론서에 나와 있는 치수들이나 방법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작업에 한계가 생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론서나 책이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전수나 뭐 그런 거로 필요로는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이론서나 책을 일정 부분 이상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뭐 건반 깊이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액션 안착 그랜드 피아노 액션 조이는 거, 그 브라켓이 건반 나무 들어가는데 그 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요새 이론서를 하도 안 봐서 제가 옛날에 봤었던 거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음 쪽에 있는 나사, 그 수직으로 꽂힌 나사죠. 그 두 개를 먼저 꽉 조이고, 고음 쪽에 있는 나사, 그 나사 두 개를 꽉 조이고, 그거 나사가 그 해머 있는 쪽 뒤쪽에는 나사가 수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쪽 건반 있는 데는 뭐 구조상으로 수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나사가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나사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뒤쪽에 수직으로 들어간 나사를 먼저 체결을 하고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체결을 한다 그랬더라? 보통은 저음 쪽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겁니까? 갈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수직으로 있는 나사를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나사를 이렇게 체결한다.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액션 그 체결하는데 나사는 8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보통 영창이 8개고 야마도 나사가 8개 들어가고 삼익은 10개 들어가죠. 2개 더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할 때 제 유튜브에도 그랬고 뭐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렇게 체결을 하다 보면 나사 위치가 많이 틀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몇 번 액션을 뺐다 끼웠다 하다 보면 그 나사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나무가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는 나사를 체결할 때 일단은 전부 다 한 뭐 순서 상관없이 전부 다 한 절반 정도 박아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음 쪽 양쪽 끝을 꽉 박고 고음 쪽 양쪽 끝을 꽉 박은 다음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쪽을 먼저 체결을 하고 뒤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체결한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일단은 볼트가 제가 이제 뭐 브라켓을 갈면서 이제 볼트 위치가 바뀔 때가 있죠. 그럼 기존에 볼트 있던 데를 나무를 메워주고 다시 이제 구멍을 뚫을 때 뚫어보면, 뭐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다 뚫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면 이제 길이 쓸 때도 그 저기 뭐야 나사 위치가 최대한 안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뭐 이제 저기 뭐야 그 길이에다가 무슨 저기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그 구멍 홀 센터에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꽉 끼게끔 뭐 한다든지, 뭐 공장에서는 뭐 특수 공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홀에 딱 맞는 뭐 구멍이 뚫려 있는 뭔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게 볼트 길이를 뚫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정확히게 센터에 딱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 볼트가 약간씩 틀어지면서 그 액션을 오히려 조여주는, 그래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한쪽을 꽉 조여버리면 나머지 위치들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구멍 위치에 맞춰서 그 나무가 조여지기 때문에 나사산이 조금씩 해지면서 볼트가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 집어넣으면 이 위에서 나사가 딱 눌러주는 압력이 없으니까 액션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그 볼트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나무가 해지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작업해 볼 생각도 있냐면, 작업해 보다 보니까 양쪽 끝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먼저 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걸 먼저 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볼트를 조일 때 수직으로 조이는 거는 그 액션의 이동을 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대각선으로 조이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붙게 되려면, 최대한 딱 붙게 되려면 액션이 뒤로 조금씩 밀리는 효과가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는 뭐 3개에서 4개 정도의 볼트가 아니지 3개에서 3위 거는 3개 들어가고 영창 건 2개 들어가고 야마도 아마 2개 들어갈 텐데, 그 3개에서 2개 정도의 볼트가 그 대각선으로 안 들어가고 수직으로 들어가게 만들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건반이 지나가고 거기에 배딩 핀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지나가게 구조가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이 액션이 안착돼서 위치가 이동하지 않는 액션을 뗐다 끼웠다 수리할 때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착했을 때 위치 이동을 최소화 시켜주려면
그 최대한 안착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볼트를 절반만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론서의 한계에 이제 갇혀 있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뭐 어디서 봤냐 뭐 이제 처음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경우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니 내가 작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효율이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러면 너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이제 제 생각에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작업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냐, 효율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 제가 또 막 설명을 해요. 그랬는데 액션 작업할 때 액션을 뗐다 붙였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뗐다 붙였다 여러 번 했을 때마다 위치가 조금씩 틀려진다거나 혹은 나사산이 망가져서 뭐 나사를 더 굵은 걸로 교체해 준다거나 나무를 이렇게 복원시켜 주려면 그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작업하면 내 경험상으로는 꽤 여러 번 이렇게 액션을 뺐다 붙였다 뺐다 붙였다 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작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뭐 그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걸 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니들링이 됐든 뭐 무슨 작업이 됐든 뭐 특히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피아노 조율이나 뭐 수리 이거 관련해서는 한계를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본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작업 공간이나 뭐 작업 규모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규모가 커진다면, 내가 뭐 설비를 조금 더 갖출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인웨이를 수리해서 수리비를 얼마 받으면 뭐 포마이카를 그 붓으로 땡기는 거는 지금 매장에서 할 건 붓으로 땡기는 방법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설비를 갖추게 된다면 뭐 건으로 물었을 때 부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부스를 구성할 때 뭐 바람의 순환 형태는 어떻게 취해야 되며, 뭐 어떤 배치가 좋고 뭐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장비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뭐 뿌릴 때는 뭐 건은 어떤 걸 써야 되며, 뭐 촉진제는 뭐 칠에 타야 되고, 촉진제랑 경화제랑 동시에 만나면 뭐 끌어올라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거 많이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이 나름대로 열려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작업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저한테도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뭐 기술자 분들이든,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좀 뭐 부럽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 부럽냐면 이제 고민한다는 게 이게 힘드니까. 이 작업 방식을 계속 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면 솔직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장비도 뭐 사야 되고 상황이 바뀌고 뭐 그걸 고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한계 속에서 갇혀 있으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꼭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죠. 그렇고요. 그 제가 인스타그램 만들었습니다. 그 링크를 영상 뒤쪽에 어떻게 띄울 수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봐서 띄워보고, 제 블로그도 많이 좀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매할 피아노들을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대략적인 이렇게 사양을 이렇게 올려서 가격이랑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방문 주셔서 연락도 많이 주시고 구매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쓸데없는 잡소리 들어주시느냐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